고대가요, 황조가 진행할게요. 그래 갈래는 고대가요인데, 자, 맨 앞에 고대가요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내신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황조가요만 초점 맞춰서 할게요. 자, 한 페이지라서 맨 밑에다가 고대가요를 또는 맨 위에다가 개관 정리를 좀 할 거고, 그래서 황조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가요로서의 특징, 두 번째는 제재상, 자, 요건 안 쓰셔도 돼요. 고대가요로서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 뭐였죠? 가시리. 가시리의 연관된 작품으로 진달래꽃, 서경별곡, 황조가, 송인, 공무도화가, 아리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대상의 부재로 소재가 유사한 것, 시적 상황이 유사한 것, 화자가 처한 상황, 뭐 처지가 유사한 것, 정서가 유사한 것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시상 전개 방법, 선경, 후정.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먼저 경치가 나오고 뒤에 정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요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꾀꼬리. 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얘는 상반된 처지예요. 2번이에요. 요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와. 전체적으로 보면 외롭다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잖아요. 그렇긴 한데 꾀꼬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외로움을 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의적이라고 해요. 우의적 표현 이렇게 하는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4가지 정도, 5가지 잡았나요? 4-5가지.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랬군요. 자, 안 틀고 있었네. 자, 화면이 다 떴죠? 가볼게요. 일단 고대가요의 특징 한번 정리할게요. 원래 맨 앞에 하는데, 자, 고대가요의 특징 적으셔야 돼요. 언제를 고전문학이라고 하지? 필요 없을까? 내신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가보개혁 이전의 문학, 1894년 가보개혁 이전의 문학을 주로 고전문학이라고 해요. 그 고전문학 중에 고대 국가 때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까지의 노래를 말해요. 자, 고대가요는 첫 번째 사언 사구체, 의 한역 시가. 사실 가시리에 연결되는 거라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한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시리 할 때 했네. 가시리 한역되어 전한다. 고려가요 한역되어 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었어요. 한역이 무슨 뜻이었더라? 한글로 번역했다는 뜻 아닌가? 아니야. 한자로 번역했다는 뜻이야. 근데 가시리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됐잖아요. 한글로 기록된 거예요. 이 한을 마음대로 한글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역이란 뜻 자체가 한자로 번역했다,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고대가요는 한역이에요. 가시리는 한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조심하시고, 4글자 4줄이다 그런 뜻이에요. 4글자씩이죠 이렇게? 즉 4줄이야. 이걸 사언 사구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배경 설화 속 삽입 가요. 즉 배경 설화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원사구체, 한역, 배경설화가 있다. 만약에 배경설화까지 다 묶으면 서사적이에요. 근데 노래 자체는 황조가는 서정적이고 나머지 고대가는 대체로 서사적이에요. 그래서 발전 과정을 보면 집단적, 서사적 성격에서 개인적, 서정적 성격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데, 구지가가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고요. 고대가요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가요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세 편인데, 정읍사를 예전에는 고려가요로 배웠었는데 정읍사가 백제의 노래다, 정읍과 관련되니까 백제 노래다고 해서 고대가요로 넣기도 해요. 근데 고려가요도 특성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읍사까지도 고대가요로 배워. 그래서 고대가요로 배우는 게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이렇게 네 개를 배우는데, 구지가가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적 성격의 노래로 볼 수 있는 게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구지가만 집단적 서사적이네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근데 황조가가 구지가보다 한 50년인가 60년인가 더 먼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서정적 성격의 노래가 황조가인데 황조가가 한 5, 60년 먼저고 그 다음이 구지가예요. 근데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야. 그럼 발전 방향이 개인적 서정적 성격에서 집단적 서사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가 쭉 불리고 있는데 중간에 개인적 서정적 성격의 노래도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황조가가 이렇게 있는 건데 한 요쯤 어디에 있는 건데 구지가가 여기 불린 거지. 그러니까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는 더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중에 구지가가 좀 늦게 불린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 다른 나라도 다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가 먼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조가가 좀 일찍 지어진 거고 집단적 서사적 성격이긴 하지만 구지가는 그냥 그 노래 중에서 좀 늦게 지어진 것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통뼈냐?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발전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사실 내신에서 요거 내지는 않아. 근데 이제 황조가도 개인적 서정적 성격의 노래다까지는 알면 되겠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요게 여러분 요번 범위에 맞는 내용이에요. 대상의 부재 를 소재로 하고 있다. 자, 부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부재 무슨 뜻? 없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뭘로 읽으라고? 이별. 이별 중, 이별 후, 사별, 상실 다 부재로 본다. 님이 눈앞에서 헤어지는 중이야. 그러면 대상의 부재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별이니까. 이해됐죠? 자, 얘도 대상의 부재예요. 배경설하고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유리왕이 누군지 알아요, 얘들아? 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자, 나도 얼굴 몰라. 자, 유리왕 고구려 2대 왕이에요. 2대 왕이 유리왕인데 원래 유리왕은 그 고구려에서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아래쪽 삼원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네. 자, 아래쪽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헌을 보면 유리왕이 탄을 잘 쐈대. 탄. 아빠가 고주몽이에요. 고주몽은 뭘 잘 쐈죠? 화살. 화살을 잘 쐈어. 근데 유리는 탄을 잘 쐈대. 그러니까 탄이라고 하는 건 둥근 걸 탄이라고 하거든요. 새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새총을 막 쏘다가
물을 깃고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안하게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희 싸가지 없는 새끼 말이야. 아빠 애비 없는 새끼 막 욕한 모양이에요. 상처받았겠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응? 그랬더니 엄마가 앉아봐. 아빠 얘기해줄게 하고 해준 거예요. 사실은 네 아빠는 지금 고구려의 슈퍼스타 고주붕이 네 아빠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응? 근데 네가 그날 가봤자 안 믿을 거니까 아빠가 너한테 퀴즈를 하나 냈어. 미션 하나 냈는데 그걸 성취하고 너를 받아줄 거야. 그게 뭐냐? 아마 들어봤을 거야. 육각형의 바위. 너네는 머리가 좋으니까 유리보다는 머리 좋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육각형의 바위를 찾고 그 바위 위에 자라는 소나무의 밑에 칼을 숨겨놨다. 그 칼을 찾아서 와라. 그럼 내 아들로 인정하면 이랬대. 자, 다나. 육각형의 바위.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유리왕이 산에 들어가서 육각형의 바위를 그렇게 찾아다녔대. 없지, 육각형의 바위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찾기 어려운 거지. 육각형의 바위 그럼 너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야,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육각형의 바위 그럼 떠오르는 거 없어요? 유리는 좀 바보였나 봐요. 산을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 못 찾았어. 못 찾지. 어떻게 찾아. 육각형 바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연적으로 생긴 육각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소나무 어떻게 자라. 우담바라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앉아있는데 어라? 집에 소나무 기둥 밑에 보니까 돌이 육각형인 거야. 아, 저거 말한 거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쭉 파본 거예요. 그때 거기에 부러진 칼이 하나 나온 거지. 이렇게 부러진 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아빠를 찾아가요. 아빠가 고조몽이 되게 신중했나 봐. 생각보다. 좋아. 근데 내가 숨겨놓은 칼 맞기는 맞는데 네가 다른 애한테 뺏었을 수도 있잖아. 훔쳤을 수도 있고. 네가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하늘의 자식이니까 손자잖아, 고주몽도. 그러면 너도 하늘의 어떤 능력을 타고났을 테니까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어떻게 한번 신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니까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그 햇빛에 걸터 앉아가지고 놀았댄다. 굴하죠. 자, 그래서 그래, 너 아들 맞네 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2대 왕이 됐어요. 자, 이때 원래 유리왕한테 부인이 송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화이라고 하는 여인과 치희라는 여인을 계비로 맞이했어요.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둘 다 정실 부인인 거예요. 맞나 모르겠네. 자, 화는 벼화자예요. 치는 꽝치자예요. 그럼 이 이름이 쌀려 꽝녀인 거야. 무슨 부족의 그 공주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부족장의 딸들인 거야. 근데 무슨 부족장의 딸 이름이 쌀려 꽝녀냐? 말이 되냐? 무슨 상황일까 이게 지금? 자, 이걸 신화로 보는 이유는, 자, 역사가 신화로 보는 이유가 아니고 이게 역사가 상징적으로 표현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리왕이 남쪽에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고구려에 살던 고주몽의 아들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하고 유리하고 누가 권력이 많이 있을까요? 원래 있던 왕자들 권력이 있지. 여기 줄줄 선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에서 옛날 우리 드라마 보면 대기업의 회장 아들들이 있는데 어서 저기서 생뚱맞은 촌놈이 배우지도 못한 새끼가 갑자기 띡 온 거예요. 경영학 이런 거 배운 적도 없고 경제 배운 적도 없고 띡 온 거야. 그 얘를 무시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유리왕이 힘을 얻기 위해서 주변 부족들과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력 꽁녀지. 그러니까 이 부족은 경제 기반이 뭐야? 농사. 이쪽 부족의 경제 기반은 뭐야? 수렵. 응? 인 거야. 수렵은 뭐야? 사냥 이런 거. 자, 그러던 중에 유리왕이 한번 사냥을 나갔어요. 자, 근데 나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 화이가 치희한테, 자, 화이는 우리나라 쪽 여인이에요. 치희는 중국 쪽 여인이에요. 자, 화이가 치희를 갈궜어요. 야, 너는 변방에 보잘것없는 한족 따위가. 자, 한족이 누구예요? 지금 중국의 어떤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게 한족이에요. 명나라 지배층이 한족이었어요. 응? 청나라에 망한 다음에도 한족은 기용이 높은 벼슬로 기용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한족이 숫자는 적지만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한족인 거예요. 응? 근데 그 당시에는 고구려가 더 셌던 거예요. 웅장해지지 않냐? 한족 따위는 변방에 보잘것없는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문화를 전파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국뽕이 아니고 그게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우리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왜? 일본으로부터 식민사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역사가 다 지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이후에는 그게 복원이 돼야 될 거예요. 북한하고 통일도 되고 중국에 얘들이 감춰놓은 것들이 많잖아. 응? 그게 뭐냐? 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고구려 그 무덤 뭐죠? 천마총, 천마총 이런 거 발굴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지득거리잖아 그게. 발굴되고 이렇게 역사 연구되고 이래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집으로 치 하고 가버렸대요. 응? 자, 그거 얘기를 듣고 유리왕이 치를 데리러 간 거예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 돌아옵시다, 갑시다. 치가 삐쳤으니까 안 오지. 그래서 혼자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다가 잠깐 나무 아래 쉬고 있었대요. 쉬는데 그 나무 위에 꾀꼬리 놈들이 몇 놈들이 암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리를 비비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 유령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죠? 기타 다 뽑아버리고 싶어 아니에요? 부러운 거지. 그래서 그 꾀꼬리 암수 한 쌍을 보면서 불렀다는 노래가 황조가예요. 이게 배경설화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배경설화에는 사실 유령이 자신의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부족들을 규합해가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사적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노래 자체는 서정적, 개인적 노래예요.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대상의 부재 이별을 다뤘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본문 하면서 할게요. 자, 가볼게요. 펄펄 의태어예요. 나는 저 꾀꼬리 중요해요. 자, 조금 이따 왜 중요한지 할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를 보니 암놈과 순놈이 정겹게 놀며 지내는데, 놀다와 니다가 합쳐진 말인데 니다는 가다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놀고 있는데 발이 좀 그렇다.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됐죠? 자, 여기까지. 경치를 썼어요? 정서를 썼어요? 경치예요. 쓰세요. 경치를 쓰는 걸 서경이라고도 하고요. 서는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치를 먼저 쓴다고 하면 선경이라고도 해요. 서경이라고 나왔다고 틀리게 하시면 안 돼요. 서경도 맞아요. 외롭구나. 이내 몸은 자, 정서를 지박했다고 했는데 요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의적 이렇게 돼요. 자, 우의적 좀 이따 얘기할게요. 외롭구나. 이 나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탄식이에요. 외로움의 탄식이야. 그러면 마지막 두 줄은 경치를 썼어요? 정서를 썼어요? 정서를 썼죠? 서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뒤에 정서를 썼기 때문에
정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앞에 경치를 쓰고 뒤에 정서를 쓰는 걸 선경수정이라고 하고요. 고전 시가에 주로 나오는 시상 전개 방법, 대표적인 시상 전개 방법 중에 하나가 선경우정이에요. 일단 이거 아셔야 되고, 물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 경치만 나오고 정선 안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자, 꾀꼬리 정답죠? 화자는 외롭죠? 그러면 자, 이내 몸과, 자, 나는 외로워요. 꾀꼬리는 정겨워요. 잘 안 보일까? 요렇게 할까? 여러분 표시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요렇게 두 개가 반대죠. 객관적 상관물 중에 화자와 처지가 대비되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보면 뭐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 그래도 돼요. 선망, 부러움의 대상 의 대상이라고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원래 가시리하고 묶어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건 대상의 부재, 정서가 어떠냐 요 정도예요. 태도가 어떠냐 요 정도인데, 가시리에는 돌아오라고 기원을 하잖아요. 근데 유리왕의 황조가는 그냥 탄식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정서라던가 태도면서 차이가 있죠.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올 건데, 자, 문항수를 좀 뭐랄까 채우기 위해서 황조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황조가 또 수업을 하긴 한 거죠. 자료만 띡 주고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요것도 낼 수는 있어요. 응? 자, 일단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 처지가 어떻게 같느냐, 이런 거 내는 거고. 자, 질문할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꾀꼬리에 화자의 정서가, 단위는 안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는데 나머지 학생들 다 배웠거든. 1학년 학생들은. 근데 이제 예빈이도 배웠었죠. 이거 기억 안 날까요? 안 배웠을까요? 객관적 상관물 혹시? 배웠죠? 그럼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투영이라는 말은 던질 투자, 그림자 영자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학생들 잘 틀린다. 맞아요. 옳지. 생각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 기억났어요? 옳지. 자, 반대인데 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럽게 꾀꼬리를 보고 있잖아요. 꾀꼬리를 부러워한다라는 건, 유리왕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었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해가 되면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면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건 외워야 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시잘데기 없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나오는 것 해드리는 거니까 꼭 외우셔야 돼.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투영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개념어 정의집에 이런 소재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자, 초토의 시 8번인가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이 고향이 이북인가 봐요. 근데 이제 추석이나 이런 쯤에 그 휴전선 근처로 간 거예요. 판문점 같은 데 간 거지. 근데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38선 휴전선 위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름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왜 바라보니? 부러워서. 그러면 자, 이 구름은 갈 수 있지만 화자는 못 가죠. 그러면 반대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구름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조금 어렵지만 그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노래도 사실 1학년 때 예전엔 배웠는데, 자, 청산별곡 이런 게 있어요. 자, 원래 화자가 그 원래 살던 곳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뭐 논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뭐 전쟁이 났다거나 또는 여기에 탐관오리가 와가지고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고향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논밭도 가서 빨리 갈고 이렇게 다시 논밭도 갈아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버려두면 묵정밭이 되고 논밭이 못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뚜뚜뚜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그 새를 또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왜 봐? 왜 바라보고 있어요? 부러우니까. 저 새처럼 나도 고향으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새와 화자는 처지가 비슷해? 반대? 반대죠? 그러면 요 새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예문 제가 써놨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개념어 정리집. 자,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하나 더 빼먹을 뻔했다. 자, 근데 다시 보세요. 외롭다라고 하는 건 직설적 표현이 맞죠. 맞는데 그냥 외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꾀꼬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 나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글씨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비유적,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우의적이라고 해요. 자, 간접적 표현 중에 돌려서 말하는 건데, 자, 간접적 표현은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데 그 안에 어떤 비유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초등학교 때 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배운 적 있어요? 소설? 이문열? 빠졌나? 뭐냐면 그 서울에서 초등학생 뭐 4학년인가 5학년인가가 갔는데 거기서 전교 1등 할 줄 안 거야. 갔는데 한 3살인가 많은 엄석대라는 애가 있어. 걔가 1등을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나머지 과목, 그중에 과목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애는 국어를 잘하고 어떤 애는 산수를 잘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음악을 이런 애들 거를 한 명씩 점수를 뺏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게 하는 거야. 근데 한 명한테 그걸 다 뺐으면 걔가 불평, 불만이 있을 건데 돌아가면서 어떤 애한테는 국어, 어떤 애한테는 산수, 어떤 애한테는 음악 이렇게 따로따로 뺏은 거야. 그러니까 엄석대 말고는 성적 변화가 없는 거야. 등수 변화가 없는 거야. 엄석대만 그냥 1등인 거야. 만점 가까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학간 경태라는 애가 이길 수가 없지. 그거를 비리를 밝혀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받아줘. 자, 그러면서 점점점 엄석대가 내미는 그 사과라든가 이런 걸 받아 먹으면서 꼬봉으로 전락해가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권력자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그 권력자가 내미는 어떤 유혹, 어떤 경제적 이권 뭐 이런 것들에 회유돼 가지고 저항정신, 비판정신이 잃어가는 나약한 지식인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실의 모습이 독재 정권화의 우리 현실을 빗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의적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 우의적에서 동식물을 의인화까지 하면 우화적이라고 그래요. 우화적 기법을 썼다고 그래. 근데 이거를 우화적이라고 꾀꼬리가 나오니까 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뭐 우화적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우화적 기법이 사용됐다 그럼 그건 틀려요. 우화적 기법이 쓰려면 이래야 돼요. 꾀꼬리가 유리함을 보면서 야 유리 자식아 그러니까 있었을 때 잘해야지 바보 같은 놈아 하고 놀리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우화적 기법이 사용됐다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그냥 우의적까지는 맞아요. 그럼 성격 한번 봐볼까요? 자 밑에 한번 봐보세요. 성격에 서정적, 애상적 그랬는데 표현상 우의적 이거 중요해요. 우의적
가시리, 우리가 가시리랑 엮어서 하는 거니까 가시리는 가시랍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하고 있지만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황조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직설적인 거예요. 자, 이 우의적이고요. 자, 주제, 임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 외로움,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했다. 자, 상황, 화자가 임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뭐가? 꾀꼬리. 비슷한 처지, 상반된 처지? 상반된 처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었다. 맞다, 틀리다? 맞다. 태도, 화자는 암소로 정다운 꾀꼬리의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면서, 이거 중요해요. 대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강조, 부각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비가 되면 부각한다. 정서를 부각한다. 처지를 부각한다. 강조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배경사를 잠깐 볼까요? 자, 꾀꼬리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노래한 고대 가요이다. 유량의 작품은 작가와 창작 시기가 명확한 가장, 자, 이런 거는 황조가 자체로 우리가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자연과 인간의 대비,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뭐예요? 꾀꼬리. 자, 화자의 외로움을 노래한 최초의 작품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최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잘못 나왔어요.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이때 고는 오래됐다 그런 뜻의 고자예요. 높을 고자가 아니고 오래된 작품으로. 그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때 최고는 뭐라고? 으뜸 아니고 오래된. 암소가 짝을 이루어 정답게 노는 꾀꼬리 모습과, 자, 또 한 번 나왔네. 대비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강조, 부각.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뭐 같은 말이네요. 됐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풀고 채점까지 해오세요. 자, 항저가 문제는 제가 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자, 이거 4번이나 나왔다. 자, 중요해요. 없으면 다음 거 넘어갈게. 마무리할까요?